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뉴스를 보고도 믿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 28층에서 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요.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구조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서 구조 작업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전 11시 20분에 구조견 6마리 그리고 핸들러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건물 외부는 일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해 수색 중인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희망적인 소식이 꼭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후진적인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이제는 정말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도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눈이야, 사냥그만 백질까지. 하이눈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눈.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1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 2022년 신년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가볼 텐데요. 잠시 후 임종식 교육감 연결해서 새 교육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역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오늘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는 지역의 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였죠. 안동 예천 행정통합의 쟁점을 또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이번 주는 지역을 넘어서 좀 전국구 단위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양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대선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네, 사표는 없다입니다. 그 유권자 여러분들의 사표 방지 심리와 그리고 그 지난 한국의 주요 공직선거 결과를 통해 이 사표론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또 우리 지역 선거랑 또 관련이 있어서 네. 지역민들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까지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자, 직장인들이 늘 품고 다닌다는 그 사표 말고 이 선거 용어죠. 죽을 사자 써서 사표. 공직선거 때마다 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표론,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사표의 뜻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사표는 말 그대로 죽은 표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유권자 의사 표시가 반영되지 못하는 표, 뭐 쓸모없는 표를 말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에서 1등에 투표하지 않는 모든 표예요.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쓰이는 사표론의 사표는 1등과 멀어 보이는 후보들의 투표한 표를 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그 양자 구도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표도 사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51대 49에서 49를 두고 사표라고 하진 않아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사표인데 그 51대 49의 차이인 2%를 넘나드는 그런 표를 주로 사표라고 부릅니다. 자, 뭐 승패를 가르는 표, 캐스팅 보트와 비슷한 맥락으로도 좀 사용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표라고 하면 무효표라든지 아예 이렇게 좀 성립되지 못한 표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의미, 죽은 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공직선거 때마다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표론. 유권자 스스로가 뭐 사표를 좀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심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이걸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1등과 2등 사이에 경쟁이 격해지면은 이 3등 이하 후보와 정당에게 투표하는 시민들에게 이 사표론을 호소하면서 본인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합니다. 네. 특히 사표론은 A를 찍으면 B가 된다. 그래서 B가 되면 안 되니까 A가 아닌 자기들 C를 지지해야 된다. 보통 이런 논리거든요. 네. 즉 특정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활용하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네, 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든지 좀 차선을 택해야 된다. 선거 때마다 흔히 또 보던 그런 흐름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사표론에는 또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사표론에는 무려 5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먼저 사표는 선거 이후에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표입니다. 즉 당선자에게 영향을 주고요.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줘요. 즉 죽은 표가 아니라 네.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표거든요. 예를 제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12월 민주화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오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후신인 그 노태우 후보가 나왔고 여기에 맞서 민주화 세력은 김영삼과 김대중 두 후보가 출마했어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양김은 단일화에 실패하고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김영삼 28%, 김대중 27%를 얻고 노태우는 36으로 1등을 하죠. 네. 그래서 비록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이 대선 직후 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 됐고 오공 청산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결국 김영삼 대표를 영입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요. 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간 김영삼 대통령은 그 집권 이후 군부에 파버린 하나의 청산, 또 금융실명제, 5.18 특별법 등을 통해서 민주화에 기여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은 쿠데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상하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투표는 55%가 사표냐? 저는 결코 사표라고 볼 수 없고요. 대선에서 졌지만 당선자의 어떤 영향을 주었고 정계 개편까지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진 못했지만 그 의미가 있었던 투표이다. 결코 죽은 표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87년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에게 던진 표가 합치면 55%. 비록 낙선자에 대한 투표였지만 과반수였단 말이죠. 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던 결과 말고도 소수 정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례가 있었죠. 네, 주로 이제 소수 정당들이 사표론에 많이 공격을 받는데요. 그 2002년 그 월드컵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도 네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한나라당 이해창 대세론에 맞서서 그 한일
월드컵 열풍인 정몽준 후보와 또 노무현 후보가 단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이해창, 민주당 노무현 양자 구도가 됐는데 네네. 마지막 TV 토론에 두 후보 말고 제3후보가 등장해요. 바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였고요. 권 후보는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유행어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 양자 구도에서 권영길 후보에 투표한 표는 노무현 후보 표를 깎아서 이해창 후보에 기여한다는 그 사표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권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올렸고 결국 그 권영길 후보가 3%밖에 얻지 못해요. 하지만 이 3%를 얻었지만 대선을 완주한 민주노동당은 대선 이후 15개월 뒤에 치러진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13%를 얻으면서 대한민국 해방 이후 최초의 진보정당 국회의원 10명을 탄생시키거든요. 네. 그 2002년 권영길에 투표한 3%가 사표냐. 그 2004년 진보정당 국회 진출에 기여한 표다.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수정당의 사례를 살펴봐도 역시 뭐 당선이 다가 아니다. 한 표 한 표 자체가 가진 그 힘과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실제 이 한국 정치 사례를 살펴보면 당장은 이렇게 사표로 보이는 투표입니다만 선거 이후에 또 다른 유의미한 변화를 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과가 있었다.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표론의 함정, 또 다른 함정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함정은요. 사표론은 기득권 양당 구도에 기여합니다. 주로 사표론은 제3후보의 투표하는 행위가 1등과 2등 당락에 영향을 미칠 때 먹히는 건데 네네. 근데 투표는 미리 알 수 없잖아요, 결과를. 즉 제3후보에 대한 투표가 1등과 2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해봐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이 투표 이전에 사표론을 자꾸 주장하면은 제3후보에 투표할 유권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사표론으로 득을 보는 세력은 거대 양당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기득권 양당 구도에 기여하는 어떤 프레임인 거죠. 네, 고착화가 되고 있다. 양당 구도, 이 대세로의 양극화, 수렴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다는 말이시고요. 다양성을 좀 해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표라는 거는 일단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승자 독식 구조에서 필연적이겠지만 또 2등 이하 투표까지 반영되는 선거제도, 이를테면 뭐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사표 자체가 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표론의 이 세 번째 함정은요. 선거제도가 달라지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표가 아닐 수도 있는 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이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서는 뭐 30%로도 1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거나 민심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에서는 2등, 3등, 4등에 표한 유권자 요새도 살아 있습니다. 네. 뭐 유럽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도가 있어요. 그 결선 투표제라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경선에서는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을 추려서 2차 투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1차 투표에서 소신 투표할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과반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정당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거 프랑스에서 하는 건데 네네. 물론 이 결선 투표제도 이 보완할 점이 있어서 요거 얘기하면 이제 날밤 새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결선 투표제에 진화된 모델인 선호 투표제도 있습니다. 여튼 선거제도가 바뀌면 사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네, 선호 투표제는 이제 지지 순서대로, 순위대로 복수 투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 뭐 일부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말씀대로 이 선거 제도에 따라서 사표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현재 이 제도 속에서도 사표론으로 공격받고 있는 혹은 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후보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표론의 마지막 함정인데요. 이 사표론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표론의 책임은 3등 이하 후보와 정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과 후보에 투표한 시민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네. 사표론의 책임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이 기존 정치 시스템인 거고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침묵하는 기득권 정치가 사표론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표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남 탓하는 거죠. 내로남불입니다. 자, 이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떤 다른 이유로 만약에 반대하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죠. 자, 생산적인 논의가 앞으로 좀 좋은 선택을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대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표를 좀 안 내기 위해서 혹은 이 사표 방지 심리로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강요받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공직선거는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갑자기 망한다거나 갑자기 천국이 되는 그런 선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고요.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정치를 말하기 전에 왜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침묵하는지, 또 사표론을 외치기 전에 본인들의 잘못은 없는지, 이 거대 정당과 거대 정당 후보자 그리고 열혈 지지자들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표 방지 심리로 고뇌한 시민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의 투표는 사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소신 있는 투표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저희 안동 MBC의 지난 캠페인이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였는데 이걸 또 활용해서 센스 있게 네, 당신의 투표를 응원합니다. 네,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소신 있는 멋진 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 선거제도 그리고 사표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22년 신년 인터뷰를 새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으로 가볼 텐데요.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을 연결해서 새해 교육정책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임종식입니다. 네, 교육감님. 얼마 전에 저희 뉴스 통해서 인사 전해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전화 드리게 됐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듣고 계신 경북의 교육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좀 오래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백신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어서 모자나 마스크를 벗고 그리운 일상으로 회복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소원이 수학여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 수학여행을 꼭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동안 학교 현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잘 극복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들 수학여행 좀 보내고 싶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다. 얼른 우리 학생들 좀 예. 친구들과 좀 당연하게 뛰놀고 그러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좀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맞습니다. 지난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현장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감염도 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자, 일선 학교 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이 어른들이 백신을 이제 맞고 나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확진이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타시도와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 경북은 학생들 확진율이 낮은 편인데 지금 그래도 계속 뭐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나 교직원은 등교하기 전에 그 자가 진단을 실시를 하고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또 의심이 증상이 이렇게 있으면 PCR 검사를 받고 또 출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 방역 인력을 7,16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에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특히 확진자 발생하면 바로 거기에 밀접 접촉자들은 PCR 검사를 받고 원격 수업을 전환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접종 학생들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확진은 일단 당연히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접종 계획은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접종을 사전 예약 학교에서 하는 접종, 찾아가는 접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22일까지 진행될 그런 예정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접종 후에 특별히 학생들 이상 반응은 없는 편이고, 뭐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질병본부에서도 안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학부모님도 불안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이런 그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희망자가 조금씩 접종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접종을 하더라도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희망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과정에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또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방역 말고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육계에서는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생 간의 학력 격차 문제 가장 먼저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예, 보통 우리가 그 학습 결손 학력 격차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학생들의 심리적인 그런 정서적인 측면 또 사회성 이런 부분이 더 사실 더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학력 격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그 중요한 것이 등교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학력 격차가 원격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등교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이제 생각하고 지난해는 5월 중순부터 전면 등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면 등교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네. 그동안 발생한 이런 그 학력 격차 또 학습 결손에 대해서는 일단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수업에 선생님 2분이 들어가는 그런 협력 교사를 120명 지원하고 또 각 교육 지원청마다 학습 코칭단이 있는데 이분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그 저녁 7시부터 매일 2시간 동안 선생님들 퇴근 후에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학습 결손을 줄여나가고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수학 과목을 지금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학업 성취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기존에 시행해왔던 온학교의 성과가 좋았고요. 잘 확대 시행돼서 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에도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이 고맙고 네. 학생들에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심리적 방역과 학생들의 사회화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배우는 게 이 학력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성교육이고 또 친구들과 사귀면서 협동을 배우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데 아이들 학교 나오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혹시 뭐 방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등교를 해서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네. 또 가급적이면 체험학습도 가고 또 수학여행도 1박이 안 되면 당일이라도 가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현장에서 좀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접점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세심하게 좀 주의를 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올 한해 경북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 이런 것들 좀 큰 틀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해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교실 무선망 또 1교사 1노트북 또 스마트 기기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은 무엇보다 교실 수업에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고 탐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수업으로 가겠고요. 네. 그다음에 권역별로 지금 우리 안동 수학체험관이 구 풍천중학교 부지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권역별로 지금 수학체험관 또 발명체험교육관 메이커교육관을 올 상반기에 속속 다 개관을 합니다. 네.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원리를 깨우치는 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미래교육을 도약과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시급한 그런 우리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좀 잘 추진되길 바라보겠고요. 예. 네. 자, 경북에는 독립운동의 성지가 참 많죠. 관련된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요. 자, 경북교육청의 나라 사랑 교육이 이런 지역 특성과 관련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예, 그런 인프라를 살리고 특히 또 우리가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사하고 독도교육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큰 축으로 삼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북교육이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독립운동길은 사실은 그 코로나 오기 전에 해 임청하기 사흘빈까지 우리 독립운동길을 그 만주까지 6박 7일 동안 학생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독립운동길을 걸으면서 또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숙연해지고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초등학생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
중학생은 도 단위, 고등학생은 전국 및 만주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는 나가지 못하고 국내는 교재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독도교육은 사회부 독도학교를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학생들만 지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사회부 상이니까 들어와서 10시간 공부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과정을 마련했고 지금 이제 원래 고급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이수를 하고 10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이수증을 줍니다. 이런 그 사이버상의 독도 교육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원래는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그 세계 시민들도 대상으로 해야 됐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독도 탐방을 하는데 울릉도 폐교의 독도 교육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들 숙소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독도 탐방을 권장하고 숙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학교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 독립운동길 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코로나 종식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잘 가능하길 바라고요. 야외라서 그래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우리 경북 교육가족 여러분들 힘들고 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육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희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학생은 주는데 왜 교육비는 넣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답을 합니다. 옛날보다 가족 수는 줄었지만 생활비는 더 든다. 그래서 옛날에 60-70명이 한 반에서 분필로 수업하던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최첨단의 그런 시설로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교육이 희망이고 우리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는 이제 금은 호랑이 해인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또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덕담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경북 지역의 100년 대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새해 구상 들어봤습니다. 자, 올 한해도 교육감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또 이 조용하지 못한, 평온치 못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자, 이번 주 한 주간의 지지율 변화 어땠을까요?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선 판세 추세를 분석해 드릴 때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이든 바뀌든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추세로 국면 전환이 됐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사는 또 바뀌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네.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 가능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 39.2%, 이재명 후보 36.9%, 안철수 후보 12.2%, 네.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지지율이 뒤집힌다고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우리가 한동안 또 기준으로 삼았던 KSOI 같은 경우는 뭐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만 아무튼 뭐 접전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소개해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는 지난주 7일, 8일 실시가 된 조사였고요. 예. 좀 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죠.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정확한 추세를 분석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 조사는 10일, 10일. 그러니까 또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감지되는 국면입니다. 이준석 매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반등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루하루 또 판세가 많이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최근 결과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갈등이 일단 가까스로 봉합이 됐습니다. 이게 뭐 임시방편이다, 뭐 어쩔 수 없는 전략적 제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지세는 좀 결집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흐름이 이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좋지 않았습니다. 투스톤즈 갈등이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받는 수준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리스크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이 하락세였는데 다시 봉합하고 난 이후에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 상당히 이준석 매직이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남심도 결집을 했겠지만 네네. 대구 경북과 또 60대 이상도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야지.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의 국민의힘 지지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네. 협력을 하고 봉합을 하고 가는 모습에 대한 좋은 평가, 또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은 뭐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그래도 이준석 대표 호흡을 맞추면서 짧은 단문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또 대중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좀 말실수를 줄여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는 역시 강하냐 또 약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준석 효과는 분명히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신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 2030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대대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자, 말씀하신 여가부 폐지라든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이런 일단 윤 후보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아무튼 2030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병사들 우리 또 진행자께서도 군대에 200만 원을 받아? 그럼 1년 연봉이 2,400만 원이거든요. 팁으로 제일 받았죠, 이런 게. 네. 그러니까요. 군대 가더라도 제가 30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되게 옛날 사람 이러실 수 있는데 많은 그랬었어요. 많은 그랬는데 최근에는 한 20년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10배나 늘어나는 200만 원이다. 물론 정부 예산이 어떻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또 여성 유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비판이 나오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유권자들이나 부모를 또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만 그래 200만 원이나 받아 그럼 그 복학할 때 등록금 쓰면 되겠네. 네. 이렇게 또 반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남심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이게 선거 끝까지 유리하게만 작동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남심을 자극할 수 있는 20대 30대 일부 남성 유권자들의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한 5% 내외라면 여성 유권자는 얼마입니까? 50%나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네. 그렇다면 여성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마를 타듯이 갈라치기 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네. 남심은 효과적인데 여심을 잡을 묘안은 뭐냐? 윤석열 후보가 내놓을 안은 무엇인지도 이준석 대표의 여성표 매직은 무엇인지도 평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네. 내놓은 공약들의 외연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모든 지지층을 좀 겨냥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자, 이 특정 세대와 특정 층을 좀 좁게 겨냥한 대표적인 또 최근 사례가 역시 이재명을 씹는 겁니다. 이 탈모약과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이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대해서 지적도 있어 왔는데, 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지금 이루어졌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찬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탈모약이 부담이 되는 탈모 인구, 심지어는 뭐 탈모 인구가 반려동물의 인구와 비슷한 1000만 그 이상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다양한 또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여성 탈모를 겪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데 또 필요한 그런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할 텐데 또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의 특징을 보면은 거대 담론, 거대한 200만 호 아파트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또 공약보다는 오히려 소확행 공약. 네. 유권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탈모 공약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탈모약 공약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공약이 또 전략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사람 목숨을 두고 숫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또 지지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유권자층, 진행자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여중 아닙니다. 마포 여중 아니고요. MBC 여중도 아니고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어떤 의혹, 이것이 분명히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 사망했다. 이건 그러니까 사망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라고 하는 근거나 증거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이었지? 한 번 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의혹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후보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다시 회복된다 그러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부상하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속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른 이슈,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인물도 두 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지만 얼마나 근거 있게 또 대장동 부동산 리스크도 선거 막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당히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또 한 번,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설명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해명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각자 후보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단일화가 계속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데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두 후보,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두 후보 단일화했을 때 누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와 있는 게 있죠. 팽팽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얼미터와 YTN의 조사 결과인데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 안철수 후보 39.6%, 윤석열 후보가 35.6%니까 오차 범위 내입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더 이긴다, 적합도에서 이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두 후보가 굉장히 팽팽하다. 네. 그만큼 단일화가 쟁점으로 또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요즘 방송 나가면 거의 절반 정도 내용을 이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겠냐. 두 후보 모두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는 도리가 아닙니다. 네. 여론에 달려있죠. 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안 합니다. 완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여론이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걸 후보자가 마다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후몰여안. 네. 후보자는 몰라도
여론은 안다. 이것이 이제 단일화의 속성인데 단일화를 필연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리얼미터와 YTN의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든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 또는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의 여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단일화로 윤 후보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자칫 윤 후보가 이기는 것이 어렵게 된다면 안 후보라도 이길 수 있다면 네. 안철수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말 그대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큰 변수, 가장 큰 관건. 자, 막간에 또 우리 배 소장님의 성대모사 욕심도 좀 잠깐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이 성대모사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들 뭐 재밌게 듣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네, 일단 자신 있게 계속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선거 막판에 항상 이렇게 단일화가 변수가 됐던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선거의 그 끝은 어디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